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에서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단에 저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학문의 발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최소한은 뭐 다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해서, 브루노 라뚜르라는 프랑스 철학자 및 사회이론가가 제안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 특히 저는 이제 그것을 초국적 이주와 관련시켜서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으며 초국적 이주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더욱 이론적인 어떤 발전을 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 연구는 초국적 이주와 관련되는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로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잘 결합이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국적 이주에 대해서 또는 뭐 초국적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흔히 국제 이주, 외국인 노동 이주 또는 뭐 초국적 이주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이런 개념으로 초국적 이주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국제 이주 또는 초국적 이주가 특히 이제 1990년대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러한 계기에 맞물려서 1990년부터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 생활의 주변에 많이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오면서 외국인 이주자 수가 50만 명, 지금은 뭐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주자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딱히 정형화된 이론적인 틀이나 분석 또는 연구 방법론이 마땅찮았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그 이론이나 분석들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범위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합의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 없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특히 저는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러한 이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뭐 다 아시겠지만도 기본적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사회이론이나 인문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특히 이제 그 행위자의 범주에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사물들도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저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이 바로 공간의 개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이론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선 초국적 이주와 관련되는 기존 연구 방법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이론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그동안 되었는데, 이 관계 이론 중에서도 그것을 특히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초국적 이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자 네트워크, 그리고 번역과 동맹이라는 개념, 그리고 위상학적 공간 개념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국제 이주나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들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웬만한 대학에는 이제 아마 다문화나 또는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소가 없을 정도로 이거 관련되는 아마 학술지만 한 10종류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도 현대사회와 다문화라는 학술지를 지금 등재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행태, 에서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동기나 태도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데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뭐 인적 자본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험 분산론 또는 사회적 자본론 또는 이제 이주 생태학, 뭐 그 외에도 보면은 쭉 이제 그 규모가 점점 좀 더 커지면서 국가적, 국제적, 세계적 차원으로 특히 뭐 자본주의 세계 체계론이라든지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토와 탈영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 다양한 접근 방법들과 이론들을 택하고 이 이론들을 대체로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행위 차원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개인의 동기나 목적, 개별 행위자들의 어떤 배경이나 네트워크, 이런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를 주로 관심을 가지는 이제 즉 국제 이주자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자원이나 또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친인척 관계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 연계망에 따라서 어떻게 이주가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행위 차원에서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지리학자니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불균등 발전에서부터 또는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분절되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세계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회 구조적 배경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차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학 구조의 이중성 또는 그 구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부분적으로 서로 이제 그 연계되어 있으면서 이제 뭐 행위든 구조이든 간에 사회적 관계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그런 연구들이 어느 정도 이 다양한 유형의 국제 이주를 어느 정도 종합하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뭐 행위 차원에서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연구일 수도 있고, 또는 구조 차원에서의 어떤 체계를 강조하는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을 합쳐서 행위와 구조를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의 이론을 초월해서 그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사회관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게 사회적 연결망 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하고는 좀 다른 형태죠. 그냥 뭐 SNS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연구라든지, 사회적 자본론도 한편으로는 행위 차원에서 나오는 이론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줄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개인의 어떤 자본이나 한 지역 사회의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가,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위 차원에서의
이 연구나 구조 차원에서 연구가 각각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쯤 들어오면은 관계 이론적인 측면들이 강조되는데 우선 뭐 각각의 어떤 개별 차원에서의 연구는 제하고 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든스라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구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쭉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뭐 크게 구조화 이론 자체는 뭐 사회 이론에서 한때는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조화 이론이 이 구조와 행위를 분리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구조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조건으로서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행위는 구조 속에서 구조를 다시 재생산해내는 관계로서 이제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구조와 행위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관계론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 관점을 이제 국제 이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설동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이 구조화 이론의 근거를 두고 국제 이주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때 이제 관계라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행위와 구조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네트워크로서의 구조와 그 행위 간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관계라는 말을 관계망, 네트워크, 뭐 연줄망, 뭐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그것이 행위와 구조 간의 관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 관계성이란 뭐냐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보다 더 어떤 실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연결망을 강조하는 사회 연결망 이론,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실제로 사회적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제약되며 재창출되는가를 연구하는 이런 연구들이 이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에도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은 초기에는 행위적 네트워크 이론과 맞먹을 정도로 서로 비교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소셜 네트워크 그 자체에 대한 것도 분석의 대상은 되지만 그 이론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강조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두 번째 놓는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구조 간의 관계로서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셈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자본론에 관해서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에 이미 관계망을 얼마만큼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주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체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주를 하고 그 사람이 이주해서 성공을 하면은 자기의 뭐 친지나 친인척들을 이제 또 이주시켜내면서 점점 이주가 늘어나는 이런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특정한 형태들도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주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또는 이주 체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두 국가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뭐 항공 노선이 얼마만큼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두 국가 간의 국제 이주가 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 강조를 두는 이주 체계 이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이론들도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론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자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양국 간의 관계 또는 양국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국가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 더 이상 단위 국가로서의 연구 방법론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국가의 어떤 그 단위를 벗어나서 이제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구들 또는 뭐 특히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경계인 또는 사이 공간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이제 그 사회 공간에서의 국제 이주자들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연구라든지 뭐 경계인에 관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이 초국적 이주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말하는 관계라는 게 대체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 없이 그냥 다양한 내용들이 다 관계라는 용어 또는 개념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이론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론이 저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보다 철학적 내용이나 사회 이론적인 어떤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관심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때 이제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로서는 제가 하는 학문의 어떤 배경이 지리학이고 공간에 관한 데 대한 관심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 관계성이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성이 강조될 때 우리는 이 관계성이 그게는 시공간을 초월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이 강조되면 될수록 오히려 공간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즉, 네트워크의 개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초공간적으로 뉴욕과 서울을 연결시켜준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공간이 완전히 사상되어 버리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초국적 이주에서도 이주해 온 어떤 특정한 지역 내의 정착 이주자가 본국과 아무런 이제 그 공간적인 마찰 없이 막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통화도 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리학이 종말에 도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강조한 어리는 이동성의 어떤 정대가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트워크의 형성은 공간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이동성의 정대는 네트워크의 확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이동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확장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동성이 더 늘어난다. 즉 공간적 의미는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공간적 개념이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나 또는 관계성을 우리가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간은 중요하고 여전히 그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해지는 공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이제 공간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공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멸된다 또는 공간의 의미가 더 확장되거나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공간적인 개념을 그동안에 우리가 인식할 때 중요한 기본적인 틀은 바로 유클리드 공간 또는 선음적, 절대적 공간이라고 하는 또는 절대 좌표체계 내에서의 점과 점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사물과 분리된 형태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공간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 물리적 공간은 흔히 이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이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절대적 의미의
즉 물리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압축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공간적 압축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보다 더 좀 정치 경제학적인 의미를 가져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이라고 데이비드 하비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도는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물리적 공간만으로 공간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네트워크가 실시간에 초공간적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라면은 공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점점 이제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두 지점 간에, 이때 말하는 지점이라는 것은 사물의 입지로서 이해되는 그런 어떤 사물과 공간의 지점성들 간의 관계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즉 위상학적 공간으로서 공간을 이해한다라면은 이때 공간의 개념은 관계 또는 네트워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함께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상학적 공간의 개념으로서 공간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보다 더 유의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공간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더욱더 뭔가 체계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또 그것을 풍부하게 개념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이론으로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끊임없는 이동성도 전제가 되지만, 또한 이들이 그냥 하나의 개체로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또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면서 이동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관계성에 강조를 둘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관계라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인식론적인,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관계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관계성이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발현적 속성이라고, 이제 생성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속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이 굉장히 어지러져 있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어떤 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정돈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 그것이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이 어질러져 있다라고 할 때는 사물들이 마음대로 막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물들이 그 방 안에 있는데도 이게 질서가 안 잡혀 있다라고 할 때는 어지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상호 관계성에서 관계가 어긋나 있는 부분으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책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 위에 있다든지 베개가 뭐 막 날아가 있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 관계성을 잘 맞추어질 때, 책은 책상 위에 있고 베개는 침대 위에 있고 이불도 잘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그 방이 이제 상당히 잘 질서 잡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관계성이라는 것은 본래 개별적으로 책, 책상 이렇게 존재하긴 하지만 책이 책상 위에 있을 때의 진정한 의미, 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발현적 속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국적 이주자들은 그 사람의 개개인은 국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으로서 또는 결혼의 배우자로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이요, 또 그 사람이 노동하는 어떤 주체로서 다른 고용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점들이 이제 강조되면서 이 관계성의 개념 또는 네트워크의 개념이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지리학이나 또는 뭐 아마 다른 사회 이론에서도
관계적 전화, relational turn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다 녹아져 있는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1980년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달한 사회학적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뭐 웬만한 분야에서는 다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뭐 신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이고 경험적 연구를 주도하는 그런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자체에 대한 전공자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연구 방법론으로서 초국적 이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초국적, 그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1980년대에 제안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확장성이 엄청나게 넓혀지게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점에서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른 의미나 또는 다른 예를 들면 뭐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 코를 만지거나 또는 뭐 귀를 만지거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틀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분야,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홍성욱 그 교수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가지는 장점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비인간 사물의 행위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자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가 행위자로서 이해를 한다든지 번역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루어냈다,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 민주주의와 사물의 정치성,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설명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전체가 이만큼 크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점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석 교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머독이라는 사람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어떻게 압축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자연과 사회, 행위와 구조, 국제적인 것, 지구적인 것과 같은 이연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연론에 대한 극복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유클리드 공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점을 두 번째, 딱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요점을 정리를 하면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저는 머독의 행위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에 적용을 하면서 저는 이제 특히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는데요.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토대가 행위자 네트워크 또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 개념들이 가지는 어떤 그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로부터 가지가 뻗쳐져 나가는 뭐 아주 많은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번역과 동맹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상학적 공간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그 개념 군들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우선적인 이제 그 관심사는 행위자가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행위자라는 것은 스스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타자에서 행위성이 부여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행위자는 사실은 스스로 행위하거나 또는 타자에서 행위성이 부여되는 그런 능동태나 수동태, 비동태가 아니고
관계성으로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행위하는 행위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행위한다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다른 사물과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이 네트워크가 행위자다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을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인간과 비인간을 다 같이 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은 그동안에 비대칭적으로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어떤 비중을 둬왔는데 대칭적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과 사물, 행위, 구조, 미시, 거시 등의 이분법은 이제 능가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과 비인간을 동일한 대등체로 얘기했을 때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의도나 주관성,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지만 그 자체를 주관성이나 또는 의도나 이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도나 주관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주관성 자체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네트워크의 순환하는 힘에 의해서 그 의도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행위 능력은 그 개별적인 행위 능력은 부정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다른 실제적이거나 감대적인 행위자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이제 어문이 되는 개념입니다. 마치 어떤 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트워크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지만 그것은 선이 존재하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물 간에 또는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어떤 관계성이 설정됨으로 해서 어떤 실체가 자기의 존재성을 가지고 실제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이제 네트워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체들 간의 관계들의 관계성 또는 그 관계들의 집합을 네트워크라고 이제 하고, 이러한 행위자 네트워크는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바로 네트워크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행위자 네트워크는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 두 행위자와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집합체로서 존재하는데 이것을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이런 이종적이고 일시적인 결합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된 형태이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물로 인식될 때 그것을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블랙박스는 그것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해체되거나 또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개별성이 강조될 때 그것을 다시 분할되어서 부분들 간의 관계성으로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기본 개념인 행위자와 행위자 네트워크를 초국적 이주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초국적 이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행위 차원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구조 역시 어떤 매개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와 행위 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이주 과정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비인간 사물의 중요성을 연구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유형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관계성이 여기는 뭐 그냥 실체적인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주 관련 정책이 나름대로 그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정책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실제로 그 다른 실제 사람 행위자 또는 그것과 관련되는 비자라든지 뭐 또 다른 다양한 이주 과정에서 개입하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책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내용들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 이제 조국주의 이주에서의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과 비인간 사물들을 또 특히 여기서 제도를 비대칭적인, 그게는 이제 그 대칭적이다라고 할 때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떤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게는 이제 뭐 ANT를 부정하는 파인이라는 뭐 정치 경제학자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어떤 거대한 힘, 이것도 그냥 하나의 행위자로만 이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진짜로 뭐 블랙박스라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체분시켜서 그 구조 내부의 어떤 세부적인 행위자들을 다 분석해내게 된다면은, 물론 그것이 ANT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본주의 구조가 가지는 규정력은 인간 행위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비대칭적이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 행위자와 의도와 주관성의 문제들이 부정된다든지,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간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ANT에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도 전체적으로 공간이 가지는 규모,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됩니다. 즉 미시와 거시 또는 국지와 지구적인 것이 동일한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 차원에 가지는 그 차이의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런 비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주의 구조의 규정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그 블랙박스로서 이해를 하고 흔히 정치 경제학 내에서도 자본의 힘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로 치환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그 자본의 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인지를 세부적인 아주 행위자들로 구분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분석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요구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맞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지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제 집합체로, 혼용적 집합체로서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국가도 하나의 집합체이고 또 가정도 하나의 집합체이고 직장도 하나의 집합체라고 봤을 때 이들의 상호 어떤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가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시에 마쳐야 되죠? 좀만.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행위자나 행위자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다양한 어떤 이제 추가 개념들로 뻗쳐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번역의 개념과 동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 결과물이 낸 책 이름이 번역과 동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때 이제 번역과 동맹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차용을 해와서 초국주의 이주에 관한 연구에 적용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역이란 행위자 네트워크들 간의 연결을 통해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나가는데 필요한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흔히 하나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행위자 네트워크에 더 많은 행위자들이 결합하게 되거나, 또는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어떤 안정적이든 또는 불안정하든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행위소가 네트워크의 수행력 역할과 다른 네트워크들 간의 어떤 결합 과정과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효과로서 이제 번역을 강조하게 되는데, 번역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때 번역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든지, 네트워크가 더욱 안정된다든지, 그것이 정화된다든지, 또는 불변인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번역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처음에 라투르가 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농장에서 발생한 탄저병이 형성되는 그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것을 실험실로 옮겨가면서 실험실 내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행위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다시 농장으로 그 실험실의 일종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자들이 이제 추가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성공 여부도 확정지어지면서 다른 것으로 이전되어서 그 행위자 네트워크가 나름대로의 자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과정, 이것을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네트워크 효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라투르가 제안한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경험적으로 응용하면서 칼롱이라는 사람이 번역의 계기들을 4가지 단계로 설정합니다. 문제 제기, 관심 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로서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바람직한 어떤 모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고정된 모형으로 이제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나 이러한 4가지 과정은 결국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성을 설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행위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차단시키고,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또 다른 행위자 네트워크들과 결합하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으로서 이 4가지가 이야기되어 있는 거지, 꼭 4가지로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역 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행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치안 및 변환을 통해서 안정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번역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단순히 4가지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번역 과정을 통해서 행위자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느냐, 시간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이동성을 가지느냐, 또 어느 정도의 영역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과정을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자들 간 결합에 의한 행위자 네트워크가 확장되거나 또는 뭐 축소되는 과정을 이 동맹으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동맹군들이 많이 결합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권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위자들의 집합을 통해서 상호 수정하고 치환하는 과정, 즉 번역 과정을 통해서 집합체가 유지되고 변화하고 갈등을 유지하면 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권력 관계로 이해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행위자들로 치환되거나 할 때, 결국은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기에는 이제 결합을 하는 경우와 또는 동맹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적 권력이 또는 저항하는 권력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ANT에서는 어떤 행위자가 본래부터 강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형성한 틀 내에서 얼마나 많은 동맹 행위자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권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번역, 동맹, 권력의 개념들은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시공간의 어떤 그 범위나 거기서 작동하는 어떤 힘을 보여주고 이해로나 또는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번역, 동맹, 권력 관계에 대한 개념을 초국적 이주에다가 응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행위자 네트워크는 결코 고정되거나 불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치환되고 그 행위자들이 결속되는 어떤 그 행위자들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주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주자의 지위, 신분, 정체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이 일자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이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어떤 일자리로 가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광고지를 보고 가거나, 또 어떤 경우는 쫓겨나가지고 한창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다시 그 고용주가 다시 부르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치환되거나 변환되거나 그 관계성이 끊겼다, 다시 연결되었다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일자리 네트워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자리 네트워크가 외국인 이주자들의 경우 같으면은 뭐 한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씩 계속 바뀌어요. 특히 불법, 소위 말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의 경우는 이 일자리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치환, 변환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틀 자체, 일자리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안에 이제 이루는 행위자들은 끊임없이 치환되고 변환되어 나가는 과정, 번쩍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국적 이주자들이 어떤 동맹군들을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 결혼 이주자의 집안에는 자신이 이제 아주 장점으로 그 본국의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이제 그 결혼 이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음식이라는 동맹군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봤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번역, 동맹, 권력 관계가 가지는 개념적 한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번역 과정이라는 게 그러면 모든 게 다 번역 과정으로서 이해가 되느냐, 그것을 단순히 번역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뭐 예를 들어 간단한 모델을 거기에다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도 좀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차이나 격차에 대한 게 무시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젠더 차이가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차이를 그냥 남자 여자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차이가 형성되었다라고만 하기에는 사회 제도라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 제대로 분석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개념도 상당히 사실은 모호하고 비정치적이고 중립화된 개념으로 설정이 되었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제 공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라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번역과 동명의 개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간의 개념인데, 공간의 개념은, 물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데는 공간은 행위자 및 네트워크 개념에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말하는 공간의 개념은 유클리드 공간 또는 절대적 공간이 아니라 사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라뚜르는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대학 이거 쓸모없는 학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단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멀리 느껴질 수 있다. 왜냐? 그건 네트워크가 없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멀리 있더라도 서로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개념을 통해서 크거나 작은, 멀고 가까움,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 내부, 외부 간의 어떤 이분법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절대적 공간을 비판을 하면서도 절대적 공간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 공간 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 선언적으로 개념화하느냐, 또는 보다 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도 이 유클리드 공간을 지역적 공간 또는 어떤 주어져 있는 한정된 어떤 범위 내에서의 공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개념만으로는 실제로 형성되는 어떤 공간적 어떤 네트워크를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학적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트워크와 공간 간의 내재적 관계 또는 불가분의 관계를 머독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와 이들의 집합체, 즉 아상블라주는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을 특징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네트워크를 통한 행위자들의 수행의 결과는 공간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효과로서 공간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고 또 행위자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그것은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행위자들과 이들 간의 관계는 비공간적인 유동물이라기보다 공간적으로 착근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라는 게 조금은 의문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절대적 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 좌표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은 고정된 어떤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것에 착근되어 있으면서 그게 비공간적 유동물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 절대적 공간, 물리적 공간에서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위치의 변화는 사물의 변화도 전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절대적 공간에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불변의 이동체라는 이 개념은 공간적으로 이동하더라도 어떤 사물은 또는 사물의 집합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초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실험실 공간과 또는 농장의 공간과 이런 이제 공간의 개념들이 실제로 아주 초기에는 거의 강조되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실험실 공간을 규정할 때 인간 및 비인간 사물로 구성된 혼종적 네트워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 실험실 공간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험실 공간은 주어져 있는 일정 지역, 장소
장소라기보다 어쨌든 경계가 주어져 있는 이 강의실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말하겠죠. 그런 점에서 지역적 공간이면서 또한 그 속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행위자들의 행위와 그들 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간은 이질적 요소들 간의 연계에 따른 효과로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출되거나 유지되거나 변화한다,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투르의 이야기이지만 철도는 국지적이면서 또한 지구적이다. 한 부분만 보면은 국지적이지만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철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간에는 차이가 없다. 즉 미시적, 거시적, 국지적, 지구적인 간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간은 절대적 크기나 청이가 없고 단지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생성된 스케일의 효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이 이제 한편으로는 비판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나 특히 이제 라투르가 초기에 이야기한 이 공간 개념에 의하면은 공간에는 스케일이 없고 그냥 공간은 모든 것들이 연장으로만 설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것은 절대적 공간의 개념으로서 공간의 뻗침, 확장이라는 개념하고도 또 오히려 연계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공간과 네트워크 공간을 구분 주는 중요한 어떤 논제가 이 불변의 이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해하는 선박은 그 선박 자체는 하나의 행위자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선박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나 돛이나 닷이나 뭐 여러 가지 선실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선박은 바람과 또한 바다와 뭐 주변의 어떤 공기와 하늘과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형태의 항해하는 선박입니다. 이 항해하는 선박은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 있던 런던 뭐 어딘가에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서유럽 항구에 있던 안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뭐 항구에 있던지 간에 그 선박은 기본적으로 불변의 이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네트워크 공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공간의 개념을 초국적 이주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이 불변의 이동체라는 말은, 그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동을 하지만, 기본적인 선박이라는 행위자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말은 나름대로 안정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는, 그 유클리드 공간 내에서 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동한다. 그게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번역이라는 개념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러한 번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은 기존의 네트워크가 유지되는데, 이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제 설정할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처방의 공간하고 협상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맥도날드 음식점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미 세팅으로 주어져 있는 메뉴대로 나는 이런 햄버거 주세요. 뭐 와퍼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와퍼 주니어 와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트 메뉴가 있겠죠. 그러면 그 행위자 네트워크로서의 주니어 와퍼를 그대로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안에 있는 계좌 못 먹어요. 계좌 빼고 주세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갈등이 형성되면서 그 계좌를 뺀 와퍼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협상의 공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을 구분한다든지 할 때 이 불변의 이동체의 개념이나 번역의 개념들이 그 공간의 의미를 설명할 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실험실에서 구성된 행위자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그 결과를 다시 농장으로 옮겨서 그것을 소에게 이제 백신을 주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불분의 이동체로서 이제 백신이라는 기본적인 행위자 네트워크가 그대로 농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념만이 있는 것, 이 공간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공간 개념을 더 만들어냅니다. 로우 앤드 몰이라는 사람이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두 가지 축에 따라서 하나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이동성과 비이동성, 그 다음에 행위자 네트워크가 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위자 네트워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비공간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공간을 지역적 공간, 리저널 스페이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가 불변이지만 물리적으로 이동할 때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불변의 이동체 개념을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자 네트워크가 변화하는데 이것이 물리적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성을 가질 때는 유동적인 공간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비이동적이라고 전제를 할 때 이것을 스페이스 오브 파이어라고 해서 제가 번역을 뭐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염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느냐 하면은 지역적 공간은 네트워크 공간에 추가해 새로운 공간 개념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역적 공간이고, 그 다음에 유동적 공간과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했던 지역적 공간, 그 다음 네트워크 공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유동적 공간과 하염의 공간이라는 두 가지 공간 개념을 추가했고, 여기에서 이제 적용되는 행위자 네트워크는 하나는 가변적 이동체요, 다른 하나는 가변적 비이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적 공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 감목 펌프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한 로우 앤드 몰이 이제 제시한 사례인데, 짐바브웨는 아마 지역별로 이렇게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펌프가 필요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감목 펌프라고 하는 이제 펌프 물을 조달하는 이 펌프가 지역별로 약간씩 부품이 다른데, 그러나 그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기능으로서의 펌프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행위자 네트워크로서의 펌프는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내용물들은 부분적으로 교체되고 제한되었지만은 기본적인 기능이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을 유동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자리 공간이 대표적으로 저는 유동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국에 있는 일자리 공간이나 한국에 있는 일자리 공간이나 한국에 와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바뀌는 이 일자리 공간들은 기본적인 기능은 다 일자리 공간이에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하고 그 자신을 고용해주는 고용주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이제 생산물과 원료들이 이제 그 일자리 네트워크의 공간을 구성을 하겠죠. 근데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 같으면서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그 내용물도 달라지는 것을 이 유동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염의 공간이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철학에서나 또는 다른 데서도 현존과 부재의 개념으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부재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인데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체역학의 공식에는
그 변수로 여러 개, 뭐 5, 6가지 막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수에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체 역학을 하려면 항공기가 어떻게 뜨느냐의 문제인데, 항공기 뜨는 데는 항공사가, 비행사가 어떻게 그거 비행기를 운전하느냐, 그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비행기의 기체 역학을 할 때는 비행사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라투르가 그 실험실에서 탄저균의 그 백신을 개발할 때 거기에는 과거의 많은 전염병 연구 결과물이 누적되어 왔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주에도 안 나올 정도로 그 텍스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존재하는 것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재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파스텔레가 연구를 할 때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실험실과 농장은 국지적 지역 공간인데, 이것이 이제 옮겨가면서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또는 그 하나의 그 지역 공간 내에, 지역적 공간 내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공간이 형성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내에서 다른 연구실들이 탄저균을 개발하고 또는 그것을 농장에다가 옮겼을 때 유동적 공간이요, 또 다른 연구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영향력들을 가지는 사물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잠재되어 있는 행위자이지만은, 또는 과거에 영향을 이미 미쳤던 행위자들이지만 현재의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또는 그 공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이러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초국적 이주에 연계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는 거시, 미시, 지구, 국지, 이 이원론을 벗어나서 새로운 위상학적 공간 개념들로 초국적 이주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행위자 네트워크의 개념이나 또는 번역과 동명의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그대로 서로 내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공간성이 함유되어 있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공간의 그 위상학적 공간 개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공간을 연구한 사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선교센터는 하나의 어떤 블랙박스로서 종교적 결사체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 행위자들을 연구하고 그 행위자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공간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수단을 전제로 하는 어떤 상호 교류의 공간이고, 또 갈등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접촉지대 공간이고, 이주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허브 공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해서 나눈다든지, 또는 이동성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려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이동성은 가속화되지만 이주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다양한 집합체들은 그것이 불안정하고 또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연구 결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유동성의 공간 또는 하염의 공간, 이런 것들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자리 공간과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하는 그 교육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부모들의 경험과
학습한 내용이 자녀에게 전달되지만 실제로 그 전달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그 본국에서 자신들이 배웠던 그런 학습 내용들은 이제 사라지지만 자녀 교육에 불쑥불쑥 부재하는 것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음식 네트워크의 경우도 이제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어떤 뭐 베트남 음식은 실제로 국내에서 모든 요리와 재료들이 구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베트남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베트남식의 어떤 요리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근데 요리 방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거기에 적용되는 과정이 실제로 행자 네트워크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걸 기술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점들이 강조됐는데, 그러나 의사학적 공간의 이런 개념들을 초국적 이주에 지나치게 많이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우선은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을 연속체로 간주하고 공간의 개정성이나 위계적 질서와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스케일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순. 예를 들어서 하비가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인데, 국가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의 세계화 논리 간에 서로 모순이 생긴다.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자신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강조한다라면은 이들 간에 국가주의와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들 간의 갈등은 분명히 공간적인 어떤 모순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뭐 그것과 비슷하게 여전히 우리는 근린사회에서 또는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점점 근린사회나 국민국가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즉 이들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라든지, 여전히 중요한 규범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 공간의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행자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공간 개념으로는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학적 공간 개념들이나 이들이 과연 경험적 분석에 어느 정도 응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실제로 아까 집에 그 틀에서 보았지만은도 네 가지 유형의 유사학적 공간을 만들어낼 때 두 가지는 그냥 논리적인 틀 속에서 그냥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공간 개념을 현실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념형적인 구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지나치게 경험에서 전제가 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상학적 공간 개념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위상학적 공간 개념들이나 또는 공간의 개념들과 이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행자 네트워크 이론은 자신들이 다른 어떤 이론 체계에서 나오는 공간 개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들레즈나 부분적으로는 아간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간벤보다는 뭐 훨씬 더 들레즈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르페브르의 공간 개념은 ANT에서는 없습니다. 공간의 생산에 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공간의 생산은 노동이나 자본 축적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 공간의 생산 개념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아간벤의 이야기라든지 등등 다른 이상학적 공간 개념들과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는 공간 개념이 어느 정도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서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리학으로서 초국적 이주를 연구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관계적 측면과 또 다른 하나는 공간적 측면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관계적 전환과 이 관계적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유의성, 장점들과 또 공간적 전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간의 개념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의미를 가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여전히 실체가 없는 이론이라는 점이죠.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막스주의 이론, 정책 경제학 또는 뭐 조절 이론,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실체를 가지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거의 없다. 그래서 뭐 때로는 연구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사변적인 의미로서의 철학으로서 그 실체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는 존재론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사회학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회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라투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어떤 어떤 절차나 형식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실체 하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그것이 역시 근대성의 개념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라투르 이야기는 이제 근대인적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사회와 자연 간에 분리되어 있는 속에서 살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물,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 자연과 사회, 뭐 이런 이원론적인 것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의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언적 의미 또는 유클리드 공간으로서의 의미 속에서 계속 우리는 공간을 개념하는데, 그 역시 우리는 사물과 분리된 형태의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근대적 의미로서의 공간을 계속 강조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데도 살아갈 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라투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